박홍배 의원님이 조금 늦으실 것 같아서요.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배달 플랫폼 노조 위원장 홍창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에 대한 이제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가 이제 되고 있고, 그래서 민주노총 특고 플랫폼 대책회의에서는 세종 정보종합청사 앞에서 농성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선거나 그리고 최근에 또 선거 이슈 때문에 이 최저임금 문제가 언론에 많이 이제 안 다뤄지고 있는데,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최저임금 도급제 노동자의 또는 특허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 적용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 소개는 생략하고요. 오늘 보니까 토론 발제 내용이나 토론 내용이 시간을 다 못 지키실 것 같더라고요. 20분, 10분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가자 소개는 생략하고 인사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광창입니다. 오늘 배달 플랫폼 노동자 소득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분의 국회의원님과 많은 조합원님들 반갑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성장과 편리함 뒤에 여전히 불안정한 소득 구조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현재 배달 노동자들의 소득은 낮은 수수료와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상당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정보 비대칭 구조는 노동자들의 협상력마저 제약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막상 논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나 노동부에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낡은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현실, 존재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배달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최소 소득 보장 모델을 제시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입법적 과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플랫폼 기업의 편법 행위 가능성까지 검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게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제 인사는 생략하고요.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국회에 이제 세 위원회에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 그리고 국토위, 환노위 이렇게 세 군데 연관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오셨습니다. 먼저 정무위에서 활동하시는 민주당 이광일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상임위를 떠나서 저희 또 을지로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여러분들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이 배달 플랫폼과 관련되는 부분에 당의 책임의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미진해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전국 서비스 산업 노동조합 김광창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홍창희 위원장님 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정혁영 의원님하고 우리 또 주관해주신 우리 박홍배 의원님 아직 안 오셨는데요. 윤종호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발제를 맡아주시는 전문가와 정부기관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마을 택배라든가 노인 택배 사업을 한 15년 전서부터 좀 했었습니다. 택배 사회적
합의를 도달시키는데 아마 저희가 노력하면서 한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달 플랫폼 사업이 우리 사회에서는 안 될 대표적인 어떤 필수 인프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법적 제도가 아직 굉장히 불비하고 불미합니다. 물론 당장 뭘 실현시키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늘을 깊게 들이울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화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도로 위에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달리고 있는 이들의 땀과 그다음에 이들의 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노동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전쟁에서도 나타나시 유류비가 굉장히 치솟고 보험료 부담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놓여져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을 가혹한 현실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오늘 또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배달 플랫폼 노동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배달 플랫폼 업체와 영업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생활물류 서비스법을 또 대표 발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연구는 배달 거리와 수행 시간 그리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유류비와 보험료를 반영한 구체적인 최저 소득 보장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뉴욕이나 시애틀의 사례처럼 제도 시행 이후 플랫폼 기업들이 팁 구조를 변경하거나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비용을 현장에 전가하려는 편법 행위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데이터 제출 의무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런 또 패키지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그 소중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더 촘촘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행운 그리고 건강 그리고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진보당 윤종호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예, 울산 북구에 적을 두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그 배달 플랫폼 노동과 관련돼서 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된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 큰 이제 발전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오토바이가 셩셩 돌아다니는데 이게 사실 보험에 가입했는지 안 가입했는지 일반 시민들은 거의 모릅니다. 이걸 그래도 이제 의무화시키고 최소한의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진일보 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그 일하시는 분들이 뭐 전업하시는 분이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까지 치면 한 50만 명 정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20만이면은 우리 현대차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대기업 4개 정도 되잖아요. 이 일자리를 정말로 좋은 일자리,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좀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드는 큰 목표를 가지고 누구라도 좀 이렇게 그 하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은 그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유류비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산정하는 보험료 대기 시간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충분하게 상호 이렇게 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좀 공개되고 또 이것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럼 이걸 좀 뭐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아니면 또는 부담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좀 나누고 나머지 지금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보통 그 가게들이 많이 배달료를 부담하잖아요. 이걸 소비자가 일정 정도 편리하게 음식을 시켜 먹고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을 좀 일할 만한 자리를 좀 만들고 이걸 좀 법제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 뭐 저희들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좀 민주당에서 을지로 연해서 좀 입법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너무 좀 눈치 좀 보지 말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그런 과정에 또 여러분들이 하여튼 좀 일할 만한 자리로 좀 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지방선거에서 서비스연맹 조합원이 11명이 당선된 거 아시죠? 예, 출마를 해서 조합원이 11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우리 정혜경 의원도 우리 서비스연맹 조합원 출신이시잖아요. 예, 환노에서 활동하는 정혜경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서비스연맹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서 우리 아이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제 아이가 지금 이제 고1, 그리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한 초등학교 3학년, 1, 2학년 때쯤부터 배달 노동자들이 막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밥을 해줄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배달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그 노동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배달 노동자들은 하나의 직업이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업종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저임금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현실로는. 실제로 이제 배민만 보더라도 최근 3년간 영업이익만 1조 9천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1조 9천억을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고 있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유리되어 있는 것이다. 참으로 잘못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도 바뀌었고 그죠?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진짜 잘해야 된다.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도급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도 제가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금기법 위조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 현실은 엄중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민주당을 비롯하여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적 가치로 보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장치인데 850만의 노동자가 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냥. 예,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의 사회를 정상으로 만드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보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분의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국회에서 더욱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라고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기념 촬영 시간인데요. 먼저 촬영을 하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나요? 네, 됐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해주면 화이팅 한번 합시다. 가운데로 더 됐습니까? 자, 배달 플랫폼 노동자 화이팅! 예, 그럼 자리를 정비하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석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석을 하시고요. 발제가 2분이고 총 20분, 20분에서 40분. 그다음 토론으로 5분입니다. 그래서 10분씩 이렇게. 예. 그러면 먼저
이석하실 줄 알았는데 다 관심이 많으시군요. 예. 그러면 바로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각 20분씩 발제고요. 배달 플랫폼 노동자 소득 보장 방안 관련해서 조현실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위원님과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실 연구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뭐 취지나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다른 선행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 차별성을 둘까,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시의성 있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좀 초점을 두고 보고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 많은 연구들이 이제 배달 플랫폼 노동자나 특고 플랫폼, 뭐 프리랜서 이 업종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진척이 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핵심적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근로자성 문제가 가장 첫 번째이겠고요. 그 다음은 사실 이 근로자성 문제는 현재까지도 뭐 법적인 근거 논의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으로도 아직까지 이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이제 저희가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별도의 이제 그 입법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이제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적용이 확대가 된 거라던가, 노무 제공자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 거라던가, 그다음에 전속성 요건이 이제 2023년도에 폐지가 됐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 변화는 사실 몇 가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 보고서에서 이제 저희가 이 산정 모델, 그러니까 보수 산정 모델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근로자성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임금 노동자들처럼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법 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전면 적용을 받는 것을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소득 보장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떼어서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것을 먼저 빠르게 좀 시의성 있게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보고서를 이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선행 연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알고리즘 문제, 이제 저희가 전속성 문제나 그러니까 사용자성 문제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사용자성도 기피하게 만들고, 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보수라든가 근로조건이란 뭐 배차 기준이라든가 등등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플랫폼 기업에 요구하거나 자신들의 처우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비대칭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된 연구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주로 다루게 될 실질 소득에 대한 실태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러니까 뭐 작년 2022년부터 시작해서는 최저임금보다 실제로,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들을 다 제외했을 때 실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최소 수수료 산정 모델을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 배달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사실은 시급 계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시급 계산을 우선에 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수수료 체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수수료의 수준을 일단 좀 높이는 것에서 좀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그 최소 수수료를 어느 정도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산식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과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이 수수료를 만약에 도입되면 가장 이제 뭐 그런 시기에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수수료를 높여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해외 같은 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편법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한다거나, 이 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배달료를 다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논쟁을 조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도
최저 수수료를 저희가 제시를 함과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책과 입법해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행 연구에 좀 차별성이 있다면 실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실측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전에는 예를 들면 뭐 대기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그 기본 노동자들이 이제 설문을 통해서 본인들이 오늘 내가 배달 총 시간이 이 정도인데 내가 점심 시간 이랬고 배달 시간 이랬고 이것들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설문을 하는 형태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실제 뭐 지오 트래커라는 것과 어플리케이션을 다 활용을 해서 실제 10분의 노동자들이 직접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그 일일이 다 그 어플에 다 대기 시간 뭐 이동하는 시간이 다 자동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이번 그 산정 모델을 냈다라는 것을 한번 네. 일단 넘어가면 제가 보수 체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수수료에 대한 거는 뒤에 심의석 그 기획장님 토론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일단 그 보수 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 근데 이거는 이제 플랫폼 업체마다 그 용어가 좀 다르긴 하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당 얼마, 뭐 2,100원에서 최대 얼마까지 이런 건당 수수료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라던가 뭐 금액, 주문 금액, 뭐 기상 거리 수요 등등에 따라서 미션 이벤트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추가 수수료가 더 이제 붙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공개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뭐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이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두 가지를 합산하는 방식인데 이 개인 지출을 보시면 보통 이제 오토바이 이륜차 유지 비용이라든가 보험료도 뭐 거의 100만 원 상당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렌탈비, 수리비, 그리고 통신비, 배상 비용, 그리고 뭐 이제 그 오토바이에 뭐 그 드는 여러 가지 장비, 안전 장비 이런 것들을 다 개인이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빼보니 이게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에서 월로 계산하면 30에서 40만 원 정도가 미달하는 수준이다라는 것이 이제 작년에 민주노동연구원에서의 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 수수료는 대략 요렇게 뭐 서울과 뭐 경기, 인천 그 외 이렇게 수수료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낮은 금액은 이륜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은 2,500원, 그 외 지방 같은 경우 2,200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건 배달과 멀티 배달이 있는데 그 멀티 배달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한 번에 이제 두 군데 이상 중복된 곳에 배달을 하는 경우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단건 배달보다는 단가가 낮게 측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수수료 내용은 뒤에서 들으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소득구 지금에 있는 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이 지금 보수 체계라고 하죠. 이게 좀 한계는 실제 건당 수수료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시급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급 기준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로 시간을 지금 뭐 대기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 배달한 시간만 적용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행의 최저 시급을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별도의 소득 보장 모델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제도의 한계 두 번째 제목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알고리즘 기반 노동이 이제 뭐 너무나 일상화 보편화가 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규율하는 법제도가 좀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보수 체계라든가 배차라든가 뭐 이런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대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근거가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 건지를 제기하기 굉장히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런 사용자 책임으로는 좀 이를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건 알고리즘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방식으로 많이 그 노조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동등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동등한 교섭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가 이 알고리즘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적 제도가 부재한 것인데
최저임금, 뭐 사회보험, 산업안전, 뭐 공정거래 이런 것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안에 크게 이제 한 챕터로 들어와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플랫폼 그 조례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노동을 좀 하나의 종합적 형태로 통합적 형태로 묶어 있는 제도 그런 법안들이 좀 부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잠깐 언급했지만 좀 국제적으로 그러면 이 플랫폼 노동이 어떻게 좀 가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2024년도에 이제 확정이 됐던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입법 지침이라는 것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개별 국가들,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뭐 조례 형태든 입법 형태든 다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이미 다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시도를 했는데 이 EU 차원으로 전체 입법 지침이 마련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두 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 입법 지침을 통해서 근로자성 추정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근로자성 추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입증 책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노동자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정확하게 두었다는 것이고요. 원래는 이 입법 지침에서도 근로자성 추정 근거를 5가지로 대단히 구체화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 통과되는 과정에서 뭐 반대하는 나라들도 있고 해서 그 5가지의 구체적인 규정은 빠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노동자들에게 좀 우호적 유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유리할 수 있는 그 근로자성 추정 규정을 실제 각국에서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관련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한 축,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자동 방식으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 근로조건 등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이 감독하고, 감독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취하게 한다던가, 인간의 개입을 다 넣는다던가, 그리고 과도하게 노동자들에게 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 침해하는 방식을 불가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이 정책이 바뀌었을 때에는 반드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ILO에서도 플랫폼 노동에 대한 뭐 협약 및 권고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2026년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법적 지위에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에게 이러한 특성이 있으니 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자라는 수준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를 그냥 기존의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노동자의 그냥 하나의 형태로 노동법 안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노동법 안으로 다 포섭하는 형태로 이제 ILO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성 추정 논의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다 포함이 됐는데 보수 결정의 권한이 있고 업무 수행 방식, 그다음 시간을 통제하고 평가를 하고 뭐 제재 차단 권한을 갖고 고객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에서 뭐 예를 들면 몇 가지가 만족이 되면 해당이 되면 사용자로 그러니까 그 고용관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체계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최소 보수 기준을 두거나 아니면 집단교섭을 동등하게 보장을 해줘서 보수 결정을 교섭안에서 해주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협약 아니고 권고에서는 뭐 그 지표로는 생활임금
그다음에 유효 은행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뉴욕이나 시애틀시의 모델을 좀 이제 국제 기준화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문제도 IA로에서 좀 주요하게 이번에 전면적으로 좀 다루고 있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으로는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에 적용을 하자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섭을 해서 노동법적 보호를 다 전면 보장하자라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독립계약자로 유지를 하되 일단은 보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한 거 먼저 좀 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것인데 저희는 이 두 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뉴욕시와 시애틀시의 사례를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네, 뭐 뉴욕시는 뭐 계산법이 오늘 말씀드린 설명이 좀 핵심은 아닐 것 같아요. 시간도 좀 한정되어 있고 실제 뉴욕시는 2023년부터 6년까지 이렇게 실제 적용 시급이 인상이 됐습니다. 단계별 기준 시급으로 이제 조례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실제 적용 시급과 단계별 기준 시급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단계별 기준 시급에서 물가 인상률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접 받는 것은 실제 적용 시급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세부 내용에서의 핵심은 이제 보시면 기본 급여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산재 보상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합계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2025년 기준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급휴가 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사회보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보장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산재 보상 그리고 뭐 직원들이 쓰는 이제 비용 문제, 뭐 자전거, 배터리 충전, 유지보수 이런 것들, 휴대폰 요금, 데이터 요금 이런 것들이 비용에 다 포함이 돼서 이런 것들을 다 최종 그 최소 보수, 그러니까는 뭐 수수료에 기본 수수료에 기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시에서 보장하는 법정 최저임금보다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받는 최소 수수료가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효과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뉴욕시에서 이제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막 이것이 도입되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뉴욕시에는 그냥 공식 보고서를 내서 실제 비교를 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봤을 때 다 저렇게 일단은 시간당 주당 보수가 상승했다라는 거를 저희 이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도 이제 이걸 좀 효율성 있게 막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 대기 시간은 기존보다 40%가 줄고 실제 이제 배달하는 시간, 저런 대기 시간이 없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배달하는 시간은 약 15% 정도가 늘었고 시간당 배달 건수도 20%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보는 거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굉장히 너희들 놀면 안 돼. 이렇게 막 뭐 했다라는 것으로 한 측면은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 보고서 상에서는 그 전에 대기 시간 이런 것들 없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는 좀 보고서에는 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쟁점들도 존재를 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해당되진 않지만 여기서는 팁 문제가 있습니다. 팁 플러스 기본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이분들의 그 보수가 측정이 되는데 이 업체들이 이제 팁을 첫 번째 화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배달을 다 완료한 후에 팁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하면서 팁이 굉장히 이제 낮아지는 그래서 손실 규모가 약 5억 5,400만 달러나 되는 것을 이제 짚어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에게 그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근데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팁을 덜 내게 됐기 때문에 수수료가 인상이 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좀 상쇄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어차피 이 소비자가 내는 데에서는 비용이 한 1달러 안팎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막 수수료를 이만큼 어쩔 수 없이 인상한다 이렇게 크게 얘기했지만 실제 소비자가 지급하는 돈은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수가 아마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9%, 35%까지 감소하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 숫자는 뭐냐면은 중복 어플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배민도 하시고 쿠팡이츠도 하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그 플랫폼 업체에 다 고용된 숫자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한 것들은 이제
빼지 않았던 건데 예를 들면 뭐 100명이라 치면 200명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50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이것은 소득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나는 2개, 3개 어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플로 정착해야지 이런 숫자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수가 실제 감소한 거 아니냐라는 쟁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소득이 안정되면서 하나의 본인들의 그러니까 생활에 맞는 어플로 하나씩 안착화가 됐다.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애틀시인데 요거 산식은 좀 너무 복잡해서 요거는 좀 그냥 넘어가서요.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애틀시는 실제 시간 요소, 거리 요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수를 산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 요소에 보면 일단 최저임금 기반이 있고요. 비용 및 시간 보정이 있고 거리 요소에는 거리 보정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비용 및 시간 보장이라고 하면 그 비용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인이 다 지불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시간 보장은 대기 시간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애틀시의 사례도 뉴욕시와 좀 비슷하게 대기 시간에 대한 문제라던가 개인이 그 플랫폼 노동자 개인이 지불하는 그 비용 문제를 어쨌든 체조보수 안에 다 고려해서 산입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다 보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애틀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산식에 그다음 건당 그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 변화는 당연히 보수가 다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기본 보수가 있고 팁이 있는데 기본 보수가 이제 85%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소득이 예측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를 더 못 받아도 기본 85%가 전체 임금 중에 85%가 기본 보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측 가능한 소득 구조로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쟁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 주문을 할 때에 뭔가 이 리스판스 피라고 해서 이게 부과되는 것이 뜨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마치 이게 시애틀시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과된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게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구나. 이 제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러 좀 유발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주문이 감소하지 않겠냐. 이게 이 배달비가 비싸지면 그리고 시장이 축소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문량은 거의 비슷하거나 늘었고 노동자 규모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이용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기업이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배차 방식이라는 운영 방식을 다 본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들도 발견이 됐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 배달만 외주화시켜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실제 포착이 된 게 있습니다. 임금의 상승의 효과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플랫폼 업체들이 어떻게든 본인들이 맡게 되는 그 비용 부담을 다시 다른 곳으로 좀 전가하기 위한 시도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네, 그래서 시사점은 이제 뭐 따로따로 말씀드려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보수를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기업의 정보 제공을 의무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하고 여기에 제도 악용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 시간에 대한 것도 저희는 아주 우리나라는 대기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정립이 필요한 때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 다음은 실제 이 산식 모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인데 요거는 우리 송관철 박사님께서 이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송관철입니다. 자료집 31페이지 부분인데요. 일단 배달 프로세스를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자료집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고객들,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가맹점에서 주문을 수락을 하고 물품이나 뭐 음식 등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배달 노동자 분들은 초기에 뭐 집에서부터 온 이 앱을 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제 이 배달이 용이한 상권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요. 마치 근로자들 출근처럼 그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배달이 이제 콜이 뜨기를 기다린 다음에 이제 콜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럼 가게로 갔을 때 사실 이제 이 물품이 잘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항상 그렇지는 않죠. 이미 도착을 했을 때 물품이나 음식이 준비가 안 돼 있었을 때는 이제 조리대기 시간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품을 이제 그 고객에게 이제 배달을 완료하면은 그 해당 건은 종료가 된다라고 하지만 또 그 다음 건 대기를 위해서 콜 대기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시급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논란이 되는 그 두 번째 중점인 콜 대기 시간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이제 대기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하세요. 이 대기 시간에 대한 논쟁이 나오면 뭐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시급을 주고 1시간에 한 건 배달하고 대기 시간에 대해서도 다 인정하게 되면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의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자료가 좀 공개되면 좋겠다. 플랫폼 기업사에서 과연 배송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고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물론 이제 전업이 아닌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건을 계속 이어서 잡는 것이 사실 소득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다. 특히 이제 우리도 보면 뭐 쿠팡이라든가 배민, 뭐 요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앱을 사용을 하면서 그 시간대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여러 앱을 사용해서 콜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에서도 여러 앱을 이제 동시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정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료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 앞서 이제 조현실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 사례들 보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만 그분들 기억에 의존하는 자료입니다. 이제 뭐 최근 한 달 내에 3개월 내에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 있었냐, 배달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래도 실제 데이터 가까운 값을 접근해 볼 수는 없을까라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자료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협조를 받아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고 실제 이런 모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플랫폼에서 관련 데이터를 받아서 하면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10명의 데이터를 받아서 지역도 사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또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은 이제 수도권으로 제한을 하고 배달 방법도 차량이냐 오토바이냐 전기자전거냐 도보냐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오토바이로 또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업 사용자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일일 8시간 이상 배송하시는 이제 전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좀 들어갔고요. 측정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플랫폼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앱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지만 일부 정보를 라이더분들에게 제공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그리고 이번에 지오트래커라는 이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을 활용을 하고 유류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단 배달판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자가 기록으로 해서 주유하실 때마다 기록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오트래커와 이제 지오트래커에 있는 그런 이동 자료하고 그다음 이제 플랫폼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제와 교차를 해가면서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정이나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1km 미만이거나 3분 이내 멈춤은 신호 대기 시간이라고 저희가 조작적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km 이상의 6km 시속 미만은 이제 도보 배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6km 이상의 이동은 실주행 시간으로 봤고요. 콜 배정의 대기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건 뭐 신호 대기하고 또 엉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 마커 기능을 활용해서 콜 배정 대기를 확인을 했고 그 외에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들도 마킹 기능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10명의 데이터로 케이스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외에 간접 비용으로 들어가는 이제 비용,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갖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제 같이 동시에 진행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어서 25년도에 민주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값을 좀 저희가 준용해 오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이분들의 이제 이 대기 시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크게 광의의 노동 시간이라고 해서는 배달 플랫폼 앱의 활성화, 구동부터 종료까지를, 그다음에 협의의 노동 시간은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는 콜 대기 시간을 빼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표에 음영 처리된 건당 배달 시간 C 나누기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광의의 노동 시간으로 작업을 한 거고요. 뒤에 있는 실 배달 시간이라고 한 건 협의의 노동 시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간의 차이는 사실 크지는 않더라. 하지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이 시급 단위로 공개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것과 연결하기 위해서 시간 단위로 그러면 몇 건 정도 배송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콜 대기 시간까지를 고려하면 평균 3.93건을 배달할 수 있고 콜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4.11건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노동시간 및 비용 사례 조사는 뭐 감가상각비는 오토바이를 이제 구매해서 운용하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수리비나 소모품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달 정도 10분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사이에 수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소모품도 마찬가지 사항이어서 기존 선행 연구 자료를 가져왔고요. 다만 이제 유류비는 이제 실측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 자료값은 이제 본 보고서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그 전년도 결과하고 사실은 큰 차이가 발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보험료도 기존값 가져왔는데요. 이제 산재보험료는 저희가 이제 올해 최저임금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사실 이 라이더분들의 산재보험료는 이제 소득하고도 연결지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저임금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분들의 이제 필요 경비 제외 요율을 적용한 다음에 이제 노사 양쪽의 산재보험료를 고려를 했었을 때 노동자 부담분을 14,093원 정도로 환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 이제 통신비 부분이 전년도 연구에서 한 62,000원 나왔는데 그 값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고 올해 이제 배달에 실제 투입되는 시간으로 고려를 해서 한 달에 핸드폰 비용 중 통신 비용 중에 실제 업무 시간에 걸린 시간 비례로 해서 14,000원대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직간접 경비를 합산을 했을 때 건당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건당 한 1,557원 정도 비용 부담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앞서 뭐 시급으로 얼마 이렇게 계산을 본 건 아니었고 건당 최소 수수료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기 때문에 이 건당 최소 수수료는 사실 앞서 시간당 우리가 몇 건을 배송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에 관련된 이제 노무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 달에 이제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그 비용을 건으로 역산해 가지고 만든 비용, 단위당 비용을 합산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 제가 이제 광의에 휴게 시간을 다 포함했었을 땐 시간당 3.93건을 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그 시급 1,320원으로 역산을 하면은 산정을 해보면 건당 노무비는 2,626원 정도로 보고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보전까지를 생각하면 4,183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 왔었을 때는 4,067원으로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건당 한 120원 정도 이런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대기 시간을 제외한다라고 보면은 그 시간대에 더 많이 배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급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오히려 더 비용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시간 그 최저임금을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무슨 업종별 최저임금을 막 달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최임위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그것과 관련된 산식을
공식적으로 결정만 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업종에서 건별로 하게 된다면 건별의 산식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형으로 잡아본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이 절대적인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모형적으로 잡아본 거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에서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조금 더 정교하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 직간접 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마다 논란을 갖지 않고 어떤 항목을 넣겠다, 그 항목은 객관적으로 어디서 받아오겠다. 예를 들자면 뭐 유리비 같은 경우는 오피넷에서 하는 부분들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오토바이 연비하고 계산을 해서 하는 부분들을 누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오토바이마다 또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은 많습니다. 다만 그 논의를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소개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보려고 한다면 데이터가 있으면 해볼 수 있고 거기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뭐 디자인, 산업 디자인 쪽에는 이제 본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영진법, 영어지능 쪽 관련 법률에서도 보면 매년 이제 실태 조사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해당 사업주는 관련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건별 데이터 나오는 게 이게 뭐 개인 정보도 아니고 특별하게 이게 뭐 영업 정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영업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최소한에 나오는 그 비용들 이렇게 보면 선행 연구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건당 최저 수수료가 지금 2,200원에서 한 2,500원 정도 선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위당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보존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란전 때문에 이제 유가 급등하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이분들은 더 많은 단위 시간대 더 많은 배달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이제 왜 신호도 안 지키냐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는 뭐 신호를 지키더라도 현재 라이더분들이 본인의 산업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더 많은 배송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최저 수수료에 대한 논의들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플랫폼 기업이 정보를 좀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받쳐줘야 되고요. 앞서 조 박사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악용 방지를 해야 됩니다. 악용 방지를 안 하면 최저 수수료를 해놓고 이 키로수를 지금 현재 뭐 한 1km에서 1.5km가 최저 배달 거리다. 그러면 최저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에 이걸 2km로 올리고 3km로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식의 악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비용 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이제 표준화하는 그런 틀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기 시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전임으로 해서 이 배달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 실제 이제 자료를 더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 격차가 작다라고 하면 그 논란도 사실 사그러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문제는 실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산정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산업디자인진흥법하고 영화 비디오물 진흥법에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제 표준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법제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이런 최저임금 보수 이러니까 노동부의 일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도 이제 토론에 국토부에서도 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 관련 산업을 이제 총괄하는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론 부분들은 그냥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발제 잘 들었고요. 그 발제 들으면서 몇 가지 이제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그 거의 한 2019년 이때부터 배달 플랫폼 산업이 막 이제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라이더들 분위기는
비가 오면 안 나가는 분위기였어요. 일하러. 그냥 쉬자. 비 오는데 쉬자.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배민과 쿠팡이 커지면서 그 알고리즘으로 인한 통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 올 때 돈을 많이 주는 그 미션을 주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비가 오면 이렇게 기다리죠. 미션이 이제 어떻게 들어올까, 나한테 얼마가 들어올까. 또 안 들어오면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플랫폼사에서 점점 우리를 통제하고 길들여 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떠올랐고 또 하나는 그 뉴욕 시애틀 사례에서 그 존엄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보수 방안 뭐 이런 그 단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로 표현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그런 소득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이런 사례나 이런 그 구체적인 이런 산정 모델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체계화되고 결국 제도화되어야 우리가 그런 존엄 있는 삶,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화 인터스텔라 있잖아요. 늘 그랬듯이 우리는 방법을 찾는다고. 어떻게든 플랫폼은 이 배달 노동자들을 이렇게 착취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또 반대로 배달 노동자들은 또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또 이 자기의 그 배달료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하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인데요. 각각 10분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배달 플랫폼 노동자 체조 보수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심인석 배달 플랫폼 노조 기획정책국장님이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배달 플랫폼 노조 기획정책국장 심인석입니다. 예, 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뭐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전혀 제공된 것이 없었고요. 저희 그 조합원 10명이 4주간 지오 트래커 앱이랑 그 배달판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해서 비용이나 그 매일의 비용이나 이거를 이제 그 기록을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직접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보시면 비용은 100% 노동자의 몫이고요. 수익은 플랫폼의 몫입니다. 배달 노동자의 소득 구조는 고정급이 전무하고 철저한 건당 수수료 기반입니다. 노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전체를 노동자가 100% 지금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 항목을 그 표에 보시면은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입는 옷, 신발 빼놓고는 전부 다 노동자가 그 일을 하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하는 것들입니다. 헬멧서부터 장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 홍보하는 이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노동을 해서 버는 돈. 근데 그거는 비용 공제 전에 그 전반적인 비용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한번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그 건당 수수료가 최저선이 없으니까 바닥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쿠팡이츠 기본 수수료가 3,000원에서 2,100원, 비수도권 기준으로는 그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되는 과정이 뭐 불법적인 그 강제 약관 동의 변경, 약관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배민은 2025년 1월로 그 한집 배달이라고 부르죠. 이제 바로 배달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3,000원에서 2,200원까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기준입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되는 과정은 뭐 너무 놀랍습니다. 그냥 앱에 그거 이제 이 비용 수수료가 내려가니 동의할래 안 할래? 동의 안 하면 앱에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동의하면 그 비용이 내려갑니다. 노동조합과의 뭐 그런 것들은 없죠.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00원대의 그 콜이 배정이 된다라는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 화면 캡처나 이런 걸 통해 보여집니다. 이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콜 비용이. 그리고 이제 두 큰 양대 그 기업인데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상호 간에 경쟁을 하면서 뭐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그 수익을 챙기려는지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비용을 지금 라이더들한테 주는 기본 콜 단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연차나 병가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실수가 없습니다. 쉬게 되면은 그냥 소득이 0원입니다. 뭐 일주일을 쉰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밥을 사 먹을 돈도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상과 피로 누적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 때문이죠. 소득이 완전히 사라지니까요. 기본급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대기 시간도 노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앱을 켜고 상권에서 콜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한 번 그 대기 시간을 기다려야 콜사라는 것들이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최소 10분에서 30분, 1시간씩 그 콜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노동자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분명히 이제 그 플랫폼사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미션이라고 부르는 그 보완책을 간혹 가다가 이제 기업들이나 사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보완책이 아니고요. 근데 달성 못하면은 뭐 어차피 받지 못하는 금액이고, 노동자들을 그야말로 위험에 완벽하게 노출시키는 그 구조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모션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뭐 몇 건을 받다 보면 일을 이제 나가죠. 이제 비용을 이제 추가 수주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콜을 탁 미션을 이제 달성하기 전에 그걸 중지시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라이더들이 경험을 하는데, 그럼 몸이 막 달아요. 생각도 막 이렇게 막 이거 빨리 콜을 받아서 미션 한두 개만 하면은 내가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미션이 끝나는 시간이 한 5분이나 10분 남아서 콜을 딱 주면은 그야말로 이제 스로틀을 막 잡아서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신호,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나갑니다. 신호. 그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또 특히나 내가 하나 더 남았어. 이거를 수행을 해도.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죠. 음식 가져가서 배달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또 다시 이제 콜을 기다리고 또 잡아서 가고 많이 위험하고 사실상 이거는 좀 제한돼야 되는 기업의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공개를 하라.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앱 내 약관 변경 고지 동의하지 않을 시 로그인 불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책정 기준이나 배차 기준 변경 이유가 노동자에게 일절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플랫폼 기업은 단가 책정을 고유의 경영권 알고리즘 영역이라며 협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고요. 이번 연구에서도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뭐 제공을 거부를 뭐 당연스럽게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는 알고리즘 설명 의무 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그 설명 의무를 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현재 단체 교섭을 그 우한 청년들하고 쿠팡 이츠와 하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을 진행 중인데 그 교섭 핵심 쟁점으로 기본 콜 단가 보장, 뭐 상승이나 이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기업 측은 완강하게 이걸 거부를 하고 아예 뭐 논의 자체를 안 하려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업의 교섭 회피 방식이 단가 책정은 경영권 영역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일방적 알고리즘 변경으로 합의 내용을 무력화합니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강제 약관 변경으로 기존 단가 체계를 기습적으로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 파업하고 집회 1인 시위 등 수도 없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투쟁을 통해서 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업은 그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교섭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독점 기업의 알고리즘 통제 권력을 시장 자율, 노사 자율 교섭에만 맡겨서는 현장 붕괴 막을 수 없습니다. 예. 반드시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거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숫자만 바꾸면 플랫폼은 반드시 우회합니다. 그 뉴욕시 최저보수제 뭐 앞서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회피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우려를 해도 생각을 해봐도 플랫폼 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완이 돼서 플랫폼을 가두는 그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시 배달 노동자 최저보수제 시행 후 이런 노동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을 아끼려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건당 최소 보수제는 혜택이 아니라 살아서 집에 돌아올 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미션 때문에 신호 위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누구나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자리에 계신데요. 저희 이 노조 조끼가 이게 그 책가방 만드는 원단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질긴 어떻게 보면 튼튼한 원단인데 이 조끼가 찢어질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소득을 그러니까 벌어야 되기 때문에 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셨던 그 간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체 교섭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배달료 인상은 못 하더라도 현행 유지라는 문구를 넣었음에도 배달 그 체계 이름을 변경해서 그 배달료를 깎아서 단체 협약을 무력화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최소한의 이런 최저 보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우리가 그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최저소득 보장 방안 토론으로 노동시간 비용 사례 최저소득 방안을 중심으로 김종진 일하는 시민 연구소 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하는 시민 연구소 김종진입니다. 44쪽부터 있고요. 이제 해외 배경이 있죠. 2017년, 18년에 이제 ILO 유럽연합에서 이제 플랫폼 노동 문제가 핵심으로 제기되고 ILO 100주년 보고서에서 이제 미래 의제로 8번 과제가 플랫폼 노동이었습니다. EU에서도 이제 플랫폼 종사자 지침이 돼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국 법들을 개정해서 플랫폼 종사자에 관련된 보호 지침을 이행하게 되는 것 같고 작년 올해 ILO 총회에서 특히 이번 주에 진행된 ILO 총회에서도 플랫폼 양질의 일자리가 표결에 붙여지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플랫폼 보수의 문제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 국가에서도 모든 플랫폼은 아니고 스페인의 라이더법이라든가 혹은 또 오늘 논의됐던 지방정부 뉴욕 시애틀 등에서도 최저 보수가 이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하고 시애틀은 가장 미국에서도 진보적인 도시이고 주법에서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용어에 혼란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심플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플랫폼 노동이란 노무나 서비스 일을 제공하고 보수를 얻는 자에서 이제 보수입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서도 최저 보수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최저 임금이니 시급이니 딴소리 하지 말고 심플하게 최저 보수 설정해라. 이렇게 가는 게 논의에 심플할 것 같고 국내 배경에서도 지난 3년 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달 라이드를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수 단가 설정 등이 논의가 되고, 5타입니다. 2004년과 2005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두 차례 이러저러 해갖고 연구가 진행됐고, 올해 이제 국정과제에서도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허 플랫폼 프리랜서 등 최저 보수 단가 설정은 이제 논의 틀에 올라온 것 같다라는 방식이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이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고서 4절에는 424 4쪽 5쪽에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건당 배달 이제 제가 밑줄 쳤는데요. 배달 시간, 노동 생산성,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유류비 등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다만 여기 이제 가장 큰 핵심은 두 번째 동그라미 이제 보수의 책정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국내에 다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실제 배달 수행 시간만 하는 방식과 대기 시간을 포함하는 방식. 이건 이제 뉴욕시에서도 표준 방식과 대안 방식으로 되고, 시애틀에서도 업무 관련 비용 요소와 시간 관련 요소로 이제 나누고 있죠. 이게 온콜이냐 혹은 이제 트립 하우냐에 따라서 선정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구진은 46쪽에 있듯이 모델 1과 모델 2로 해서 이 대기 시간 등을 이동 대기 시간 등을 포함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로 이제 해서 아마 최저임금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되면 이렇게 책정될 것 같다. 그 언저리에서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될 것 같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밑줄 친 것처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를 이제 제안을 한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연구진들이 제안한 것을 조금 제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46쪽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급 단가가 이렇게 됩니다. 너무 낮습니다. 대기 시간 뭐 보수를 포함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삼각 측정 방식을 해서 지오 트래커나 자가 기록 등을 해서 저는 연구에 이제 진전을 봤다라고 생각을 두고 있고요. 공공운수에서도 뭐 유사 보고서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맨 밑에 하단에 있듯이 이제 케이스 스터디 10명의 표본을 한 이제가 있죠. 이건 사측이 도와주지 않았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정부 해야 될 역할을 이제 노조가 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저 보수가 가능하다는 이제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7쪽에 보면 몇 가지 이런 게 향후에 국가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보완해야 될 건들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건 뭐 오늘 큰 쟁점은 아닐 것 같고요. 47쪽의 정책적 의의는 이제 어쨌든 근계서열성의 시의성을 높였다. 최저임금 5조 3종의 이제 도급 특례 조항을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도화의 창이 열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48쪽에 있듯이 건별 접근이나 정합성, 그리고 하한선의 논리, 여러 가지 국내 사안을 통해서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48쪽의 하단인데요. 어쨌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시적인 걸 다 제끼고 거버넌스를 빨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표시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국가최저임금위원회를 빨리 해라. 그러면 근로자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다루고 특허 플랫폼 보수위원회, 공무직위원회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플랫폼 노동위 같은 보수를 설정하는 위원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고 재정법이기 때문에 어렵죠.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생계비 전문회, 임금 수준인데, 이런 것처럼 플랫폼 최저보수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거고, 특례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5조 3항이 있는데 사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산재보험료 특례 만들어서 왔잖아요.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되는데 특례로 와서 10년 해갖고 지금 17개, 19개 직업군제 오듯이 일단 보수에 한정해서 최저임금위원회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보수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플랫폼 보수 책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산재 트랙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9조 상단에 보면 어디부터 할래? 라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 직군이 있거든요. 한 10여 개. 그리고 지금 산재 고용보험 적용 직군이 있어요. 17개, 8개. 그렇게 모수를 합하면 배달 라이브부터 해서 4-5개가 나옵니다. 최소. 그러니까 여기부터 하자. 보수, 최저 보수를 설정하고, 그리고 물량 측정이 용이한 데가 있어요. 우리 이제 배달부터, 그리고 서비스 연맹의 가전 설치. 이렇게 월 물량이 뻔한 데들 있잖아요.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있는데 근로자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해외 사례가 있는 지금 시애틀 플랫폼부터 해외 사례가 있는 직종, 그리고 노동조합이 설정돼서 이해 당사자가 세팅되어 있는 곳 하면 뭐 뻔하죠. 이렇게 해서 빨리 올라타서 논의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보수 측정 권한이 있고 ILO 측정이 있으면 몇 가지 정합성이 있어서 빨리 올라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플랫폼 보수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노동시간 정의도 법제화하고 단계적 로드맵에서 산식도 만들고 50쪽에 있듯이 항목의 표준화도 만들고 갱신도 하게 되고 측정 도구도 하게 되고 뭐 멀티호밍도 하게 돼서 뭐 이렇게 되면 뭐 기업들이 데이터 내놓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최저임금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에 어느 정도 연계성 할 건지 이렇게 보면 쉽게 알게 돼서 이제는 되냐 안 되냐는 좀 저는 지난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고 ILO 규정 이렇게 보면 어디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러면 미세 조정으로 위원회에서 대기 시간하고 이동 시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이렇게 빨리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재보험을 하냐 마냐해서 이제는 전국민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는 시기가 왔듯이 플랫폼 최저 보수제도 국내 사례 정합성에 보면 빨리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런 논의 틀로 진행이 돼서 올해 좀 확정하면 올해는 좀 힘들지만 내년에는 이제 단가가 공시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만 일부 이제 고려했던 게 이렇게 됐을 때 뭐 배달 라이더가 주냐 안 주냐 뭐 혹은 기업의 리스크가 있냐 뭐 이런 방식이 될 텐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제 1에서도 했지만 양질의 일자가 형성이 되면 쓰리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작 투자에서 단순 그 통계 은폐된 통계에서 뭐 몇만 명이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안정된 일자리에서 있는 거 보면 이제 그게 사실은 디센트웍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방식이어서 나중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공을 라이더가 20만이었는데 최저 보수 설정하니까 5만이 줄어서 오히려 준 게 아니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 투잡, 쓰리잡 같은 일자리를 하지 않고 하나의 잡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된 일자리로 가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노사정에 논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데이터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앱에 그 배달 플랫폼사에서 3일이 지나면 그 기록을 지워요. 사실은 이제 지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10명이 아니라 100명도 가능한 일인데 그런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삭제하다 보니 그 10명을 선정해서 그 10명이 이 데이터를 기록하게끔 만드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그 플랫폼사에 데이터 내놓으라고 하면은 다 해결될 일인 것 같고 또 말씀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 연구 결과나 이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도급 근로자와 임금에 관한 법리 검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박현익 변호사님이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예, 도급 근로자의 임금에 관해서 기존 법리들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론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47조는 도급 근로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도급 근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법 교과서나 주석서를 봐도 이 개념은 짧게 언급하는 데 그치고 이 판례들을 봐도 임금 산정의 전제로서 이들을 도급 근로자로 인정하였을 뿐 그 개념 자체를 정명으로 정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법 교과서에서도 약간은 이제 임금에 대해서 일정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제47조는 1953년에 노동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음에도 오랫동안 실무에서 활용되지 않은 거의 화석화된 조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과 함께 다시 소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 근로자의 임금 산정의 쟁점 2번 보시면 관련 규정 보시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은 통상 임금의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급제 근로자에 관한 방식인 반면에 제6호는 도급자 근로자의 통상 임금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규정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53페이지 가시면 물론 이 추상적인 시행령 규정만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여부나 구체적인 계산식을 곧바로 도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제공 방식에 있어서 시간제, 도급제 혹은 양자가 혼합된 형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법령이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시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임금에 관한 법리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법령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4조에서도 도급 근로자를 위한 특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생산고나 업적의 일정 단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 역시 도급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또 그 산정 방식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유연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예. 관련의 판례들이 있는데요. 이 판례는 이제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는 판례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서울 고등법원 판례는 이게 그 코웨이 주식회사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의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뭐 도급 근로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그 도급 근로자 해당성에 관한 판단은 그 통상임금 산정 단계에서 비로소 고려되었습니다. 이걸 약간 설명해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소송을 할 때 뭐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주휴수당, 연차수당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가 쟁점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단계에서 다 고려를 했었는데 이 판결은 그 47조의 도급 근로자에 해당을 명시함으로써 좀 그동안 화석화되어 있던 도급 근로자 규정을 전면으로 호출하였고 나아가 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맞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냐는 부분에서 그 도급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산정을 해야 된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다음은 울산지방법원 판례인데요. 55조 하단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판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판결은 이제 근로자성 자체를 다툰 사안은 아닙니다. 왜 안 다퉜냐면 앞에 이미 대법원에서 이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선 항소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도급 근로자에 해당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이제 도급제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해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던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 소교를 보시면 기존 법령과 판례는 시간제가 아닌 도급제 근로자라 하여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도급제 관련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최저임금 또한 산정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 법령과 판례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기준점을 이미 마련해두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3번 보시면 이런 긍정적 해석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과 판례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합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앞서 본 법령과 판례가 전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관련 판례를 들여다보면 주된 판단은 언제나 해당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놓여 있고 도급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관한 판단은 근로자성이 인정됐을 때 그 상태에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더욱 이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일부 판례가 이제 47조의 도급 근로자 해당 여부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근로자성 판단 단계에 고려해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특수고용 노동자가 이제 근로자임이 확인되면 곧 도급 근로자이고 따라서 도급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라는 다소 결과론적인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뭐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수많은 특수고용자 노동자 직군 가운데 뭐 소송에서 이미 패소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애초에 전속성이나 지휘감독 여부 등 판례가 요구하는 근로자성 지표에 미치지 못하여 소송 자체를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대다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령과 판례가 전혀 적용되지 못한다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둘째, 이 판례와 규정이 이제 다수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은 잠시 접어두고 적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작 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시행령 등 하위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요. 철도형 구내매점에서 일하는 성과급 영업원의 근로시간 산정이 문제된 판례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생산고 단위의 최저임금을 고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생계비와 노동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를 적용해 최저임금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근로자니까 뭐 209시간 그걸로 나눠서 계산을 해라라고 원심이 판단했는데 그 대법원에서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건 그렇게 일반적인 걸로 계산할 수가 없고 근데 또 규정을 찾아보자니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도급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한 점에서 기존 법리들은 실제 대다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제원 부분 보시면 도급 근로자에도 최저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법령과 판례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뚜렷한데요. 따라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현행 법령과 판례만으로 배달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곧바로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권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관해서는 좀 폭넓은 사회적 수위가 필요하겠으나 적어도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법의 전체 집합으로 상정한 뒤 그 안에서 각 범주에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필요하면서도 적용이 가능한 권리를 더하여서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통적인 노동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주에 일하는 사람으로 아우르는 법률을 토대로 두고 그에 한층 높은 수준의 보호를 담은 개별법을 쌓아 올린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김종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영역에서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 예는 이미 존재합니다. 노무제형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종래 산재법상 상재법 22조는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관한 특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고 전속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는 것을 2022년 개정에서 적용 대상을 노무 제공자로 확대하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위 개정으로 산재보험 급여 산정의 기준에 대한 평균 임금의 개념이 한층 명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종전에는 그 기준을 단순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였으나 개정법은 이를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구체하였습니다. 뭐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 이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둔 거고요. 예, 다만 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따르도록 보충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실 이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을 토대로 두고 그 실질이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는 구조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을 최저임금법에도 적용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이나 업무 형태가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고 최저임금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되 이제 보수 임금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직종에 한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여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 적용을 위한 보수 및 평균 보수의 산정이 이미 가능하고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법령과 판례 또한 존재하는 사항에서 단지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까닭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최저임금의 보호망 밖에 두어야 할 명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발제 시간이 넘어서 제가 좀 빠르게 했는데 시간을 지키려고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마지막 결국 이 공백을 메우는 길은 입법에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토대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주춧돌로 놓고 그 위에 각 범죄에 필요하면서도 적용과 관련한 권리들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재보험법이 그러했고 최저임금법에서도 그렇게 노무제공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처럼 쌓아 올린다면은 특수고용 노동자, 배달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충분히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제 법적 논리적 토대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남는 것은 이제 산출이 어렵다는 행정적 망설임을 넘어선 입법적 결단뿐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변했다면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법과 제도 역시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도급 근로자와 특수 고용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 가치가 법적으로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던가 뭐 근로자 수정제도라던가 아니면 또는 특례 적용 이런 부분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좋은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이승철 사무관님이 오셨는데요. 오늘 발제나 토론 내용 들으시고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이승철 사무관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증언대에도 참석을 했었고요. 오늘도 참석을 했는데 이런 자리가 있으면 이제 자주 참석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이제 함께 할수록 우리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어떤 사회적 요구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는 논의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제 아까 김동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국정과제로서 최저 보수제 도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지금 이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도 현재 이제 심의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이제 우리 발표해 주신 내용들은 저도 이제 우리 다른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좀 많이 접한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 플랫폼 시장에 특히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법적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우리 토론자들께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제 확인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구 영역을 시작하고 아마 이제 노사 전문가 뭐 필요하면 관계 기관까지 해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들이 충분히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김미경 사무관님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김미경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제가 처음 참석을 하다 보니 실제 이제 사무실에서 제가 단순히 그냥 서류로만 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네, 저한테는 참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배달업이 많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배달업이 이제 국민들의 삶에서 이제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런 배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런 말씀하신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비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그 음식점주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토부랑 그다음에 고용부 관계부처에서도 열심히 방안을 찾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많은 공감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예, 말씀 주신 대로 예, 공감대 형성하고 이후 정책이나 제도 만드는데 예, 그 배달 노동자, 특호 플랫폼 노동자들 위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론은 이제 다 이제 마쳤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국토교통부에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소비자와 입점업체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핵심은 뭐냐면 이 배달 플랫폼에 있는 기업의 이윤이 초과이고 사실 여기 입점업체나 그리고 뭐였죠? 소비자들은 사실은 원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입점업체의 단가 후려치기나 이런 것들을 쭉 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희생이 되고 있는 중이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뭐 배달료를 올리는 방식인데 올라가야 되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아주 이쪽에 밑에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대단한 이익을 가지면서 요 밑을 후려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핵심 쟁점은 뭐냐면 기업의 초과 이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해주냐는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 관점이 있어야지 여기도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 감안해서 좀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문이나 예. 예, 앞서 노동부에서는 그 최저보수제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가장 배달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큰 법이 이제 생활물류 서비스법이고 이제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혹시 요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계획 중이시거나 진행 중인 어떤 사업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이제 연구 사업 같은 거라도 좀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선 제가 정혜경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소비자분들과 음식점주분들의 그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서 배달 사업 플랫폼사가 많은 이익을 그러니까 많은 이익을 이제 가지고 가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비자랑 음식점주분들이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달 종사자분들의 뭐 최저임금 이런 게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배달료가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바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 그러니까 소비자랑 아니면 음식점주 분들도 그게 이런 중간에 배달 사업자들의 많은 이익 형성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이 문제의 본질을 오롯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우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제 음식점주랑 소비자분들도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토부에서는 생활물류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토부가 주체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종사자분들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개선을 하면 실제적으로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임금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 국토부가 주관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뭐 근무 환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배달료가 오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배달료가 오르는 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본인 인증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배달 종사를 그러니까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적격자분들, 뭐 불법 체류 외국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력 범죄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종사하실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되어 있는 상황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도 본인 인증 강화를 통해서 우선 이런 부적격자분들을 시장에서 우선 퇴출하고 차단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본인 인증을 강화할 본인 인증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물론 그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서 완전히 한 번에 다 그런 분들을 시장에서 다 퇴출하거나 차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좀 일정 부분 그런 분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현재 시스템은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저희 우리 그 김석희 의원님께 하나만 좀 공격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근데 그 공격은 아니고, 아까 이제 종사자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 정책 연구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 부처에서 소관하는 영역에 대해서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을 계속 해주셔야 사실 이제 좀 발전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포괄해서 같이 조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사실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노사관계 쪽으로도 볼 수도 있고, 뭐 노동부의 역할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조사를 하더라도 다른 부처에서도 소관하는 산업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넓게 그 조사를 해주시고 하다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교집합 부분들이 서로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럼 이제 사각지대 영역 부분들이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또 그리고 해당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해주시면 노동부에서도 별도 연구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취합해서 정책 수립할 때 서로 협업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요.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의견 드려봅니다. 예,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관계 부처 협동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 아까 배달료 관련해서 저는 워낙 배달은 공짜라는 인식이 계속 깔려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엄연한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노동으로 제공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 또는 업주들이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질의는 더 이제 받지 않고 시간이 이제 47분이라서요. 혹시 이제 토론자분 중에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발제자 두 분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발제자 두 분. 네, 일단 오늘 정리하면 저희는 이제 산식 모델을 통해서
제시한 그 수준은 건당 지금 현재 2,100에서 2,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4,000원 정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16,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 보수 체계가 문제가 있고 소득이 너무나 그 노동시간 대비 너무나 저임금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수많은 실태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야 되냐라는 것을 이미 넘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도 필요하고, 사실 이 연구들이 다 한계가 있는 것이 그 데이터의 한계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제가 해외 사례가 딱히 우리 한국에 뭐 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들이 다 확보가 되어서 그래도 그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실속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그 다음 단계의 공신력 있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조사로 좀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아까 임금과 관련한 뭐 그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송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점 두 번째는 연동해서 이게 다 이제 정부 주도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졌을 때 저는 이제 굉장히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제도 개선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노조는 노조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노력의 영역인 거지, 그것이 뭐 이제 노조가 일방적으로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그때서 이제 정부가 못 이겨서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이제 지양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의 그 고민의 합의점이 왔으면 이젠 정부도 적극적인 좀 이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고요. 후속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법제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법이나 등등 이제 요게 도입됐을 때 필요한 이제 법 정비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또 정부 기관에서도 좀 도움을 주시고, 저희도 오늘 이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이제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좀 후속 과제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회적 대화 뭐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관련된 여러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이제 진일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부하고 국토부하고 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토론에도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리 그래서 이제 마련해 주신 우리 김광찬 위원장님하고 홍창희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 저희의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뭐 공공운수에서도 또 연구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한국노총 쪽에서도 뭐 연구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고민, 그리고 토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 실행 가능한 방향, 그리고 현장 노동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최저소득을 보장받고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